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시장의 기대를 60%나 밑도는 어닝 쇼크. 게다가 부채 비율은 200%를 훌쩍 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선명한 위기 신호죠. 그런데 바로 그 회사가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와 차세대 배터리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이 극과 극의 두 얼굴을 가진 기업 HS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현재의 재무적 고통이라는 현실과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희망, 이 양극단 사이를 오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청취자께서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의 단단한 기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의 시작이자 핵심은 타이어 보강 제도군요. 말 그대로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 특히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PET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이건 뭐 거의 독과점 수준 아닌가요? 압도적인 1위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회사치고 이 회사 제품 안 쓰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이 아주 전통적인 사업이 전기차라는 최첨단 메가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보통 전기차 하면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걸 떠올리지 타이어 뼈대를 떠올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이 오래된 사업이 전기차 시대에 더 각광받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한 20에서 30%는 더 무겁거든요. 아, 그렇죠.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죠. 네. 게다가 모터 특성상 출발할 때의 초기 가속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네네. 무겁고 힘센 차가 굴러가니 타이어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빨리 닳아 없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타이어 제조사들은 더 튼튼하고 오래 버티는 고강도 타이어 코드를 찾게 되고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거죠. 아하, 더 무겁고 힘이 세니까 뼈대도 더 튼튼한 게 필요하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에 폭발적으로 팔려나갔던 전기차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차들이 2025년, 2026년이 되면 뭘 해야 할까요? 아, 타이어를 갈아야죠? 바로 생애 첫 타이어 교체 시기를 맞게 됩니다. 즉,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사업부에 거대한 교체 수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있는데도 왜 재무 상태는 그렇게 안 좋았던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0%를 넘고 총 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아주 큰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 추진입니다. 스틸 코드요? 네. 타이어 보강재는 섬유로 만든 것도 있고 금속, 즉 스틸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이 스틸코드 사업은 성장성은 더딘데 낡은 설비는 계속 투자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선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이걸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에 약 1조 원 규모로 매각하려는 거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막대한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1조 원이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런데 청취자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조 원 빚이 있는 회사에 1조 원이 들어온다. 이거 그냥 빚 갚는 데 다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미래를 위한 투자고 뭐고 할 여력이 생길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빚잔치 같지만 이 매각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물론 빚을 갚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 아래로 뚝 떨어지고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사라지죠. 아, 이건 매년 수백억의 현금이 추가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죠. 단순히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년 나가는 고정 비용이 줄어드니 체력이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금속 기반의 범용 소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화학 탄소 기반의 고부가치 첨단 소재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아주 깔끔하게 정제하는 거죠. 시장에 우리는 이제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이렇게 확보한 체력과 자본으로 미래에 베팅할 실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서 당장의 체력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미래를 위한 완전한 변신을 준비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회사의 두 번째 얼굴이 드러나는 거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 텐솜이죠. 네,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10배나 강한 바로 그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 탄소 섬유 사업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이었죠. 아, 또 중국이군요. 네, 기술 장벽이 비교적 낮은 저가 범용 제품을 중국 업체들이 그야말로 덤핑 수준으로 쏟아냈어요. 당연히 글로벌 가격이 폭락했고 HS 소성 첨단 소재도 3분기에 쌓아둔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큰 규모의 평가 손실을 입고 결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이건 정말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 버티기 힘들잖아요. 전략은 시장의 이원화, 즉 따로 또 가치 전략입니다. 범용 시장은 어차피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의 장이 되었으니 아예 기술 장벽의 넘사벽으로 높은 고성능 시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성능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분야죠? 예를 들면 항공기 동체나 날개 부품 혹은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 저장 용기처럼 아주 작은 흠결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죠. 그런 시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그 시장은 일본의 도레이나 미국의 헥셀 같은 극소수의 글로벌 강자들만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는 T700급 이상의 고강도 섬유 기술력으로 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고요. T700급이요. 그게 청취자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터미네이터 모델명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만약 중국이 쏟아내는 범용 탄소 섬유가 그냥 튼튼한 밧줄 수준이라면요. 이 T700급은 거대한 현수교를 지탱하는 특수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냥 튼튼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수준의 강도와 신뢰성을 갖춰야만 쓸 수 있는 소재죠. 비행기나 수소탱크처럼 실패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곳에만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비교가 확실하네요. 그럼 기술력은 알겠는데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아예 무시할 순 없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 해답을 베트남에서 찾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력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네. 바로 이곳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T700급 같은 고품질의 제품을 훨씬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베트남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6년에 탄소섬유 부문이 마침내 흑자로 돌아서면서 회사 전체의 강력한 실적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섬유 전략이 이해가 되네요. 중국과의 소모적인 가격 경쟁은 피하면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모두 갖춘 고부가 가치 시장을 공략한다. 자, 그런데 보고서들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소재, 실리콘 음극재 시장 진출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한 수였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는 흑연입니다. 그런데 이 흑연은 에너지 저장 용량을 늘리는데 거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전기차 주행거리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한 번 충전에 800km, 1000km씩 가게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데 그 가장 유력한 대안이 바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요? 네, 이론적으로 흑연보다 10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10배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배터리 소재를 하던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첨단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자체 개발이 아니라 아주 영리한 M&A를 통했습니다. 2025년 10월 벨기에 글로벌 소재 기술 기업 유미코아의 자회사 엑스트라마일 EMM이라는 회사에 지분 80%를 약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 인수를 했군요.
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를 산 게 아니라 차세대 핵심 기술의 특허와 노하우, 그리고 연구 인력까지 통째로 확보했다는 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술적인 차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리콘 음극재도 다 같은 실리콘 음극재가 아닐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청취자께서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음극재는 대부분 SiOX, 즉 실리콘 산화물 방식입니다. 이건 첫 번째 충전 시에 효율이 뚝 떨어지는 고질적인 단점이 있어요.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네, 배터리 용량이 100이라고 해서 샀는데 첫 충전하고 나니 85밖에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HS 요성이 확보한 EMM의 기술은 SiC, 즉 실리콘 탄소 복합체 방식입니다. 이건 초기 효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충전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진짜 강력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기존 흑연 음극재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드롭인 솔루션이라는 점이에요. 드롭인요? 잠깐만요. 그럼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 이 신소재를 쓰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서 공장 라인을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기존 라인에 이걸 섞어 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배터리 성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한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파괴력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울산에 향후 5년간 무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짓는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조 5천억이요? 네, 양산 목표 시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잡고 있는데 이 공장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HS 효성 첨단 소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섬유 소재 기업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고성능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서는 스틸코드 사업 매각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로 체질을 개선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으로 탄소 섬유와 실리콘 음극재라는 미래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스토리를 현재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보고서들을 보면 주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던데요. 네, 주가 순자산 비율 PB가 0.8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고서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3분기의 실적 쇼크와 높은 부채 같은 나쁜 소식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할 정도로 반영했지만 네. 스틸코드 매각 성공 시의 재무 개선 효과나 탄소섬유, 실리콘 음극재 같은 좋은 소식의 가치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약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른다면 현재 PB 4배 이상으로 평가받는 경쟁사 대주전자재료 같은 배터리 소재 기업의 가치를 일부라도 적용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위험 요인도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들은 뭔가요? 그럼요.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하며 가야 합니다. 첫째, 스틸코드 매각 협상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리스크입니다. 이게 틀어지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재무 개선과 미래 투자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둘째, 중국의 탄소 섬유 저가 공세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거나 더 거세질 가능성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원가 절감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SiC라는 신기술의 대량 양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불확실성입니다. 연구실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수만 톤 규모 공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 세 가지 리스크 중에서 시장 분석가들이 밤잠 설치게 할 만한 가장 신경 쓰는 리스크는 어떤 거라고 보나요? 제 생각엔 역시 신기술 양산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불안한 느낌도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오히려 첫 번째, 즉 스틸코드 매각 리스크를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기술적 리스크는 2027년의 문제이지만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는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각딜이 지연되거나 삐걱거리면 우리가 이야기한 이 아름다운 미래 로드맵 전체가 출발선에서부터 발이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당장의 확실한 현금이 더 중요하다. 이해가 갑니다. 정리하자면 HS 효성 첨단 소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 2020년 이후에 극적인 반등이라는 빛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통적인 제조업체의 틀을 벗어나 첨단 기술 소재 기업으로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팽팽하게 공존하는 바로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이 청취자께 이 기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신을 시도하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기술의 청사진에 있을까요?